네, 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이번 주는 참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계속되는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부터 노동시간 개편 논란,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까지 이 한 주간의 이슈들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 갑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사실 뭐 당대표가 돼가지고 네. 우리 설 변호사님 한 주 쉬시라 그러고 네. 특집 대담 이런 걸로 아. 돌아왔었어야 되는데 네. 뭐 설 변호사님이랑 함께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체급을 키워서 오신다고 했는데 체급이 많이 낮아지신 것 같습니다. 많이 슬림해지셨어요? 예, 제가 사실 이게 평상시에 비운동권이라 가지고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데 선거 운동이 역시 최고의 다이어트 아닌가. 아, 좀 슬림해서 눈도 돌아왔습니다. 부리부리해지시고 아유, 그런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거기 지금 배신 때리고 간 것 같아서 상당히 배신감이 드는데 암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격조 높은 방송인데 배신 때리는 게 뭡니까 지금. 예. 하여튼 네. 참 방송이 없어질 뻔하다가 뭐 이렇게라도 참 이제는 이제 우리가 천하람 위원장의 정말 높아진 정치적 체급에 또 이렇게 같이 엎혀서 같이 가는 또 방송이 되지 않을까. 저도 거기 한번 엎혀보려고 합니다. 좀 더 강하고 좀 더 현실에 쏙쏙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정치 이야기들 계속 들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저희가 국민의힘 새 지도부 기대와 우려를 꼽아왔습니다. 자, 김기현 신임 대표가 지금 안철수 후보 만났고 황교안 후보 만났고 이재명 대표 만났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까지 만났습니다. 근데 한 분이 빠졌어요. 천하람 당대표 후보. 네. 아직도 왜 안 만나고 있죠? 그쪽에서는 계속 만나자고 신호를 줬다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많이 신호를 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조금 일정 조율을 하던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제가 일정이 좀 안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약간 뭐랄까요? 너무 과하게 좀 협박을 하는 면들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구 추방이라느니 뭐 훌리건이라느니 아니면은 뭐 천하람이는 뭐 어차피 대리인이니까 거기는 뭐 만날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격앙되어 있다가 저도 그래서 그럼 격앙되어 있을 때는 만날 수가 없다. 예. 뭐 그렇죠.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돼야 뭐 만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하다가 이제는 또 조금 톤이 바뀌어가지고 이준석을 버리면 약간 천하용인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하는 거 봐서 우리가 품을지 뭐 공천 줄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지켜보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등한 어떤 뭐 파트너 내지는 같은 동등한 당원으로서 만나자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안 하면 알지 이런 느낌으로 예.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가는 거는 또 글쎄요 좀 적절하지 않은 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김기현 대표님 쪽에다가도 좀 이제 여유를 가지고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박으로까지 느껴질 정도였나요? 그런가? 그렇죠. 당의 기류들이 봤을 때 이제 뭐 이건 글쎄요 뭐 실제로 영구 추방 이런 단어들은 전당대회를 같이 치른 당의 동지에게 쓸 수 있는 과연 단어들인가.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연기력이 막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 나경원 전 의원과 찍었던 첫 번째 사진처럼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서로 다 이렇게 교통 정리도 잘 되고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시기가 그렇게 오래 지나지는 않겠죠? 네, 뭐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예.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네. 이제 뭐 좀 지났는데 한 2, 3주 지났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김기현 대표 그 전당대회 날 예. 선출되신 날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 잘 안 보이세요. 뭐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정치권 뉴스에서 많이 사라지신 건 아닌가 싶고요. 예. 며칠 전에 있었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30살 이전에 애 셋을 낳으면 예. 군대를 면제시켜 주겠다. 근데 이제 그거는 철회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예. 거기에 대한 철회를 발표하실 때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신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참 존재감이 벌써 사라지셨나.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김기현 대표와 너무나 딱 어울리다. 그래서 그냥 바로 사라졌고 국민의힘이 참 저렇게만 해주면 민주당이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두 당이 다 그런 모습이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아마 천하람 우리 위원장께는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어떻게 생각하냐고 굉장히 많이 분통을 터뜨리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때 굉장히 실망감이 좀 있었습니다. 지도부가 막 구성이 됐는데 5.18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좀 약간은 좀 역사 인식을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광주 전남 뭐 전북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잘한 거를 하나를 꼽아야 된다면은 5.18 우리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국민의힘 지도부 전원, 아니 뭐 지도부가 아니죠. 국회의원 전원, 우리 내각의 장관들 전원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정성이 있구나 어느 정도. 네. 그걸 보여줬던 것이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윤 정부가 잘했다라고 꼽는 부분일 건데 여기에 죄를 뿌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도 얼마나 본인이 친윤이다 얘기 많이 했습니까? 네. 근데 왜 대통령한테 선택적인 친윤을 해요? 그리고 왜 호남에서 거의 몇 안 되게 의미 있는 거에 대해서만 친윤을 안 합니까? 참 저는 이게 그 호남에서 뛰고 있는 저희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도 참 당혹스러운 일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수많은 광주 전남의 건강한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내지는 민주당과 조금 더 건전한 경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수많은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의 정치가 조금 너무 일당독점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가려면 국민의힘이 좀 더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우리가 민주당이 좋든 싫든 도저히 국민의힘을 찍을 수 없는 그 수십 년간 해왔던 레파토리가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지도부가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전 정부 지우기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다 싫어 이거잖아요. 뭐 그것이 좋은 정책이든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정책이든 이거 다 싫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냥 지우기 하고 있거든요. 김기현 대표 똑같은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제가 했던 거 다 싫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준석 대표를 무섭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찌 보면 서진 정책. 그게 정말 저는 김종인 대표 때부터 비대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이어져 오는 서진 정책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오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정치적인 기반이 호남이 이제 민주당의 기반인데 이렇게 넘어와 버리면 우리로서는 설당이 적어진다. 결국엔 수도권밖에는 버틸 수가 없다. 근데 수도권의 본류도 호남이거든요. 민주당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이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생각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우기 하고 있거든요. 그거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때 왔던 거 다 그냥 쇼였다. 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꾸려졌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방송에서 제가 참 이렇게 그 지명직 당직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진짜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뭐 천하람 위원장이 아니라 뭐 다른 그래도 호남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어쩌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올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름대로 뭐 호남의 공을 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역할을 좀 조수진 최고위원한테 많이 맡겨놓은 그랬죠 것 지금.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이렇게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전북 출신이기는 하지만 과연 호남에서 그렇게 어떻게 뭐 폭넓은 호감이나 어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캐릭터인가? 실제로 그 대변해줄 수 있는가 지역의 정서나 그렇죠.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했던 노력들이 잘 전달됐던 것은 특히 호남에 계시는 많은 좀 중도적인 성향에 계시는 분들이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없는 그 캐릭터나 메신저의 역할들도 컸거든요. 네.
앞에서 뭐 이런 얘기 해서 뭐 하겠습니까? 결국 제가 당대표가 돼서 그 역할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떨어진 탓입니다. 아니 뭐 떨어지더라도 뭐 그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우리 지역이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또 역할을 해줘야 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네,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참 예. 국민의힘이 보면 어디 출신이다. 여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게 힘든 지역이잖아요. 험지이기 때문에. 근데 뭐 조수진 의원의 출신 지역, 그다음에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뭐 전주의 의원이 출생이 또 전주가 되거든요. 아버지가 판사 시절에 예. 아마 여기서 태어나신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뭐 또 호남 출신이다 이런 말씀도 예, 있으셨고, 뭐 나경원 의원 오시면 맨날 또 그러세요. 거기도 아버지가 뭐 돌아다닐 때에서 뭐 자기 호남의 뭐 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디 지역 출신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아니 예. 우리 천하람 위원장 출신 대구지만은 예. 순천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살면서 본인이 여기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아 그래 천하람 위원장은 순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 출신이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직도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는 과거에 그런 예전에 어디에서 태어났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뭐 조금 더 예전에 그 이준석 대표라든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던 어찌 보면 광주 전남에 정말 진심을 다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두 번째 좀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들이 많아서 자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입니다. 대통령이 정말 이 비난과 비판을 감수할 그런 결심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자 일단 천하람 위원장이 보기에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 여러 가지 일본에서도 보도가 나오고 그걸 대통령실에서 해명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런 스텝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예.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 있죠. 그 기간 중에 국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우리가 잘 구한다면은 뭐 또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좀 죄송한 말씀인데 대통령 혼자 너무 빨리 뛰어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뭐 각자 다를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하나의 제대로 된 선례로 남고 이게 나름대로 어떤 성과로 남으려면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번에 대선 치르면서 민주당의 후보가 됐든 정의당의 후보가 됐든 이거 완전히 방향 바꿔버리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들고 나올 겁니다. 우리 일본과의 외교의 어떤 방향성 완전 틀어버리겠다.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거 우리 다 없애버리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강경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스탠스로 가겠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이 동의하시면 우리 어떡할 겁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내가 욕먹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겠다. 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뭐 대부분의 뭐 특히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가지고는. 근데 이게 영속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국민들과 어느 정도의 속도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쪽 바깥쪽을 더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잡음들도 나오고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주제를 봤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 너무 3.1절 할 얘기가- 기념사부터 네. 시작이 됐죠. 예. 너무 할 얘기가 많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근데 할 얘기 중에서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그 일단은 이 한일 이 외교 관계를 본인이 이제 3.1절부터 시작을 한 어찌 보면 2주 안에 그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예.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무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만 모르세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치르고 왔어요. 그렇게 진짜 국민들을 개무시하면서 가셨어요. 일본까지 가셔가지고 뭐 기시다 총리 만나서 1박 2일 동안 뭐 본인 대통령실 뭐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돌아온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보면 아 이게 가서 진짜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하고 온 것이 맞는가? 정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대한민국 팔고 오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후가 문제예요. 항상 윤석열 대통령 뭐가 문제였어요?
말씀하신 뒤로 주변에서 수습해요. 항상 해명 과정에서 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번지고 있거든요. 저번 미국 방문 때 뭐 했습니까? 그때 논란, 뭐 바이든 날리면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 해산물이 뭐 독도 있었냐 없었냐. 예. 그다음에 뭐 위안부 위안부 합의 문제. 이행 문제. 그다음에 멍게. 뭐 멍게. 예. 저는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과연 계속 이렇게 외교 정말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대통령이 외국만 갔다 오면 걱정을 해야 되는 게 국민인가. 매번 이런 일이 반복돼야 되는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음 달에 있을 예를 들어서 미국 방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있을 뭐 G7이라든지 도대체 가서 뭘 하시려는지 갔다 오면 걱정돼요. 솔직히. 사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1일에 굉장히 그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21분 정도를. 이 과거에 묶여 있어야 되겠냐. 사실 우리가 이제 일본과 할 일도 많고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어떤 안보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천 변호사님도.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고 뭐 협력 관계가 더 뭐 경제적으로도 또 뭐 대북 문제 있으니까 안보적으로도 뭐 잘 풀어 나가야 된다. 예. 아니 이 대전제에 반대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없죠. 아니 네. 뭐 예를 들면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국민들도 야 우리 그 일본이랑 척지고 살자. 계속 평생 노제팬 하자. 이런 분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론이나 속도나 명분이나 뭐 우리의 실리나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국민들마다 좀 판단이 다르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뭐 정당마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 많은 국민들보다 좀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대명제에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들을 얻어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한 스텝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태도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실 예. 입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꽤 많은 국민들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지금 우리가 좀 더 빨리 앞서서 하면은 일본도 호응해 주겠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외교라는 것이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것들이 리스트를 만들면 1000개도 넘을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 우리가 어느 순간 안 된다 하는 순간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진정성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발목을 것이죠. 잡혀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거죠. 물론 반대로도 우리가 일본한테 요구할 것들도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결국 그런 면에서 외교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인 것인데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의 때문에 좀 기브 앤 테이크의 이 균형추가 좀 안 맞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실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그 방문에 대해서 대일 외교 국정조사를 추진을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네. 실제로 뭐 그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있나요? 어떤가요? 내부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의 이 외교라는 것이 어찌 네. 보면 그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해당하는 것인가? 뭐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국정조사를 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졌으면 좋겠다. 근데 국정조사가 저는 어떠한 이런 공개되는 부분들이란지 조금 위험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청문회 해라든지 외교부 예. 장관에 대한 그다음에 안보실, 대통령 안보실 특히 저는 외교부 장관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대통령실 안보 라인이 가장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실에 대한 저는 좀 청문회라든지 뭐 이런 내용 국회에서 조금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 권한으로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네. 민주당이 진짜 정치 못한다 생각을 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새는요. 특히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력이 높을 때는 민주당이 손 떼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민주당이 손 대는 순간 오히려 정부 도와줘요, 보통은. 이게 약간 정파적인 논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때부터. 그러면은 뭐 심지어는 뭐 요새는 좀 잠잠해졌습니다만은 또 무슨 외교부 장관 탄핵하겠다는 얘기 나왔다가 국정조사 이게 외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자는 얘기는 사실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예. 얘기인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내가 뭐 일본과의 관계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민주당에서도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최근 내놓는 메시지들 보면서 참 재밌다라고 느꼈던 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본 문화 예, 뭐 이거 예, 하고 예, 예. 뭐 오부치 선언 예, 뭐 예,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례 뭐 어떤 의미에서는 방패막이로까지 쓰려면은 평상시에 존중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참 우리나라 정치라는 것이 한 치 앞을 못 보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것들이 참 많다. 뭐 그런 예. 생각도 듭니다. 아니 저는 예. 그러니까 정치의 본류가 민주당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순간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서 더 언급하는 양이 훨씬 많아요. 요새 그래요. 네. 우리가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보다는 우리랑 더 가깝다 같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아니 뭐 그런 거는 또 좋은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가 현재까지 어떤 일본에게 얻어낸 것은 명확하지 않지만 일본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4월에 선거가 끝나고 다시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할 때쯤인 여름쯤이면 네. 뭔가 그래도 기시다 총리도 우리 한국에 줄 것들 받은 만큼 줄 것들도 좀 가져오지 않겠냐 이런 뭐 해석들도 있습니다. 기대감도 뭘 있고요. 주나요? 줄 게 있나요? 일본에서 줄 게 별로 없는데 그리고 예.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옆 나라의 그 지방선거를 굳이 왜 신경 써가면서까지 이때 방위를 했느냐? 저는 그 점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일본 지방선거 계산해가지고 그 총리를 위해서 방위를 하고 왜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일본한테 받을 게 뭐가 있죠? 오히려 이번에 지소미아라든지 그다음에 예. 수출 규제 해제가 일본을 위한 건가요? 일본을 위한 거죠. 예, 어찌 보면. 예, 근데 예. 그게 우리나라가 줄 것들이지 우리가 그걸 받을 건가요? 솔직히 수출 규제 해제해서 돈을 버는 나라 기업이 어디예요? 일본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지소미아에서 정보 받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도대체 지금 그리고 이번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안보도 안보지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예. 거짓말이에요.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통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둘 다 기시다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라 그랬냐면 인도 태평양 전략에 같이 보조를 맞춰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의 주적이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그럼 어찌 보면 둘이 합의된 내용은 뭐냐? 안보라는 거예요. 안보. 예. 안보 이슈인데 이게 뭐 북한도 아니고 어찌 보면 중국, 북한, 러시아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찌 보면 주적은 미국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예. 지금 들러리를 서는 거예요. 서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만약에 방한을 언제 할지 저는 금방 올까요? 솔직히 금방 올지도 않을 것 같지만은 온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기존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정말 사죄를 한다, 사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 예.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일본의 정보도 뭐 우리가 아마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당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어떤 이런 외교에 대한 성과가 많이 비판받고 국민들이 많은 성토를 하시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저희 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국익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일본의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쓰고 있냐면은 한국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는데 지금 한국의 분위기도 사실 좀 심상치 않다. 예.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러면 일본에서도 뭔가 호응이 있어야 이게 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일본의 언론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대한민국 국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일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압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본에서도 4월 선거 좀 지나고 기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 부담이 지나고 나면은 예. 그런 얘기들이 조금 더 일본 사회에서도 많아질 것이고 근데
이게 바로 손에 잡히는 무언가, 뭐 화이트리스트, 뭐 복귀, 뭐 이런 걸로 돌아올지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할 것 같아요. 거기 경산성 같은 데서 하는 예. 그 취지를 보면 뭐 꼼꼼히 검토해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아마 선거 끝나고 나서 슬그머니 우리가 검토해봤더니 한국 정도는 뭐 화이트리스트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호응 조치들을 좀 내놓지 않겠는가. 예. 그 정도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통령실도 대통령도 이렇게 속도감을 높이는 것이 어떤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지지율에도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한 이유가 또 어떤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를 떠나서 이런 문제들이 또 좀 최근에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외교 당국 쪽에서 뭐 좀 어느 정도의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예.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 위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실은 북중러에 어떻게 보면 맞서는 동북아에서 뭐 자유진영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핵심 축이 사실은 대한민국, 일본, 대만인 것이거든요. 예. 지금 또 중국과 대만 관계도 굉장히 이게 뭐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미국의 외교 당국 쪽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껄끄러운 관계인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그럴 수 있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내 정치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총선 한 4개월 앞두고 이걸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아무리 뭐 지지율 떨어져도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여당이 못 견딜 겁니다. 예. 그러면 총선 1년 이상 남은 시기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좀 모두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예. 판단을 대통령실이 한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이해됩니다. 예, 이 일본과의 외교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실 이야기 다음 주제에서도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주 69시간제 논란입니다. 이 대통령실의 혼선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청년 세대라든지 노동계의 반발이 더 커졌던 것인데요. 우리 설 변호사님,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 입법 예고한 다음에 뭐 시민사회 수석이 나와서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 다음 또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뭐 60시간은 꼭 기준이 아니다. 그러다가 또 대통령이 나와서 60시간 맞다. 이 굉장한 혼선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 이게 아무리 1년 차 이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아니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너무 이게 악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난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 근로시간 유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예. 근데 그 다음 날 작년 6월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대통령이 와서 그런 사실 없다. 우리 공식화된 내용도 아니고 내가 보고받은 사실도 아니다. 근데 보고받은 사실도 아닌데 노동부 장관이 와서 그걸 언론에 브리핑을 한다고요. 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네. 아니 제일 처음에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몇 개월 동안 충분히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좋은 아닙니다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아니 이거 대통령이 뜻과 맞지가 않은 얘기다. 예. 아니 왜 이렇게 정책을 하죠? 원래 이렇게 하나요? 저는 이제까지 이런 뭐 여야를 그러니까 뭐 진보 민주당 국민의힘 과거 정부를 통틀어 봐도 저는 정책이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노동시장 개편은 차지하고서라도 이후에 논의하고서라도 이 어떤 소통의 방식 또 발표의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문제 있어 보이긴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럴 바에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희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네.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으시니까 저희 이거 수정할게요. 저는 그게 오히려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게 뭐 노동부가 어쩌고 저쩌고 뭐 대통령과 소통이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저희 딴에는 잘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좀 눈높이 안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뭐 20대 30대는 그래도 좀 MZ 노조는 좀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도 싫다니까 뭐 수정 좀 할게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러면 국민들이 차라리 그래. 뭐 국민들이 싫다니까 소통하려고 하네가 되는데 정부 안에서 핑퐁 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드리는 거는 저는 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대응을 했었어야 한다. 이러면 공무원들도 일을 안 하게 돼요. 아니 내가 뭘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질책으로 다시 오잖아요. 예. 야, 너희 왜 우리 말도 없이 이렇게 해? 이래버리면 공무원들은 진짜 복지부동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전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네. 만 5세 입학 추진과 관련해서 이런 잡음이 비슷하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결국 이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챘지만 사실상의 좀 이제 그런 경질의 모양새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지금 반복되는 게 정책을 내놓고 여론을 보는 거예요. 여론 보고 이게 잠잠한 것 같으면 이거 괜찮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런 영 안 좋은 것 같으면 야 이거 원래 대통령 뜻이 아니었어. 이거 장관이 잘못한 거야. 너희 이거 신문이 잘못한 거야. 공무원들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매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성공을 거뒀던 게 화물연대 대처법이었어요. 거기서는 성공을 했어요. 아 예. 이거 조금 호응이 있네. 이런 지지도도 올라가네. 근데 이런 예를 들어서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노동개혁에서 근로시간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미국 언론에 나왔지만은 예.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주 4일제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근로시간을 더 늘려서 진짜 69시간제 저도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이제 하루에 우리가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로를 한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하면 40시간이에요. 토요일 날까지 안 하면. 근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12시간 더해서 52시간제였던 거예요. 네. 예. 그것을 17시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항상 이게 69시간이라는 숫자에 너무 매몰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쉴 때는 쉬자. 쉴 수 있나요? 직장인이신 우리 앵커께서도 그러면 열심히 이번 주에 방송하시고 저 한 2주 쉬겠습니다. 저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자리가 그대로 있을까요? 전 책상 치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책상이 치워지지는 않겠지만 예, 계속 자리를 지켜야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해도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52시간에 묶여 있다 보니까 맞아요. 52시간 이제 52시간 이상 일할 때도 사실은 수당을 신청하기도 좀 어렵고 좀 그러니까 이제, 꼼수들이 예. 많았어요. 네. 예를 들면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일은 52시간 이상 하는데 그걸 수당을 신청하면 그게 법 위반이 되니까 회사에서도 52시간까지만 해. 네. 그리고 몰래 집에 가서 싸들고 가서 일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40시간이 기준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데 맥시멈을 52시간으로 해놓다 보니까 사용자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좀 부당한 게 있다. 이 맥시멈에 대한 제한을 조금 완화하자. 저는 뭐 그런 부분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뭐 여론을 보고 넌니 많이 하는데 여론 살펴야죠. 그러니까 여론에 따라서 정책 철회할 수 있다고 네. 봐요. 근데 그거를 뭐 장관이랑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저는 취지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게 공짜 야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노동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37%니 뭐 50%니 뭐 이렇게 뭐 그 조사한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러면 이런 데들은 이미 몇 시간을 야근해도 이게 공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월급에. 그럼 맥시멈이 52시간일 때는 그래도 이거 52시간이 기준 맥시멈이니까 난 이 이상은 일 못한다라는 말은 못하더라도 암묵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안 하면서 이게 상한만 올라간다 이러면 예. 공짜 야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사무직의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은 생산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예. 사무직 노조 같은 데서 이거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포괄임금을 어떻게 좀 손을 보자라든지 아니면 포괄임금이라는 게 사실 말도 안 좀 요새 이상하게 악용이 많이 되니까 이거를 허용하는 직종을 확 줄이자든지 그런 거랑 같이 갔다면은 저는 사무직 노조에서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정당하게 돈 받는 거 문제 없지. 제가 만약에 당대표였다면 뭐 이게 다 지나간 일이니까 꿈꾸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52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는 거는 과로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적인 야근 수당을 1.5배가 아니라 예를 들면 2배라든지 3배라든지 과로시킬 거면은 돈을 더 내 회사 입장에서도 예. 이런 논의까지 같이 갔다면은 이게 국민들이 납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그냥 근로시간의 상한을 확 올릴게라고 가다 보니까 노동조합 때려잡더니 이제는 노동자 때려잡으려고 네. 하냐라는 그 프레임에 바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세밀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래서 이 논의와 관련해 가지고 천하람 위원장이 이제 포괄임금제를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 실제 이게 대기업이라든지 사무직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수 국가산단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산단 중소기업이 굉장히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야근하고 특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회사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노동자도 어찌 보면 그 월급을 좀 더 많이 더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네. 벌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 기존에 이제 52시간제로 묶어두면서 포괄임금제를 두면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자기가 급여가 예를 들어서 특근까지 다 해가지고 350만 원 정도 받았던 사람이 52시간제로 270, 80만 원. 그러니까
아이들 학원 갈 비용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통해서 어떠한 근로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포괄임금제는 그대로 두면서 시간만 늘리면 진짜 근로자만 죽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섬세한 어떤 정책 추진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우리가 또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지 않고 또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것이 더 쉽냐 아니면은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더 쉽냐 했을 때 당연히 전자가 더 쉬운 것도 현실이고요. 이런 현실들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노동시간 개편안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고 이제